1619년 겨울.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23살의 젊은 병사가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몰아쳤고 그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30년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지만 그날은 전투가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철학도, 교회에서 들은 가르침도, 선생님들이 확신에 차서 말했던 진리들도 서로 모순되었고 누가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그날 밤 그는 3번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에서 그는 폭풍에 휩쓸렸고, 두 번째 꿈에서는 천둥 소리를 들었으며, 세 번째 꿈에서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내 삶의 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모두 내려놓고 진짜 확실한 것만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르네 데카르트였고 그날 밤의 결심이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 확실한가? 뉴스에서 보는 정보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견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온 상식들이 갑자기 뒤집힐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데카르트가 살았던 17세기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종교 전쟁이 이어졌고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가치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던 시대는 저물고 있었지만 과학과 이성이 아직 완전한 답을 주지도 못하던 과도기였습니다. 1596년 프랑스 투렌 지방의 라에에서 데카르트가 태어났습니다. 귀족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판사였으며 어머니는 데카르트가 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8살 때 라플레슈의 예수회 학교에 들어갔는데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이었고 거기서 그는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철학, 신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점점 회의에 빠졌습니다. 선생님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고 철학자마다 다른 주장을 했으며 확실한 답은 아무도 주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고 플라톤은 저렇게 말했는데 둘 다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21살에 학교를 졸업한 데카르트는 방황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했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파리로 가서 사교계에 들어갔지만 공허했으며 결국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세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진리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19년 겨울 난로 앞에서 그 유명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보자.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끝에서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아보자. 데카르트는 먼저 감각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과연 믿을 만한가를 물었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는 작아 보이고 막대기는 물속에서 휘어 보이며 사막에서는 신기루가 보입니다. 감각은 우리를 속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꿈입니다. 꿈을 꿀 때 우리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는데 깨어나서야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혹시 꿈은 아닐까요? 내가 지금 깨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 보십시오. 꿈속에서 당신은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은 정말 현실일까요? 데카르트는 이렇게 감각 위에 세워진 모든 지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수학은 어떨까요?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것들은 감각과 관계없이 확실해 보입니다. 꿈을 꾸든 깨어있든 2 더하기 3은 5이니까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극단적인 가정을 합니다. 만약 전능한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2 더하기 3은 5라고 계산할 때마다 악마가 나의 정신을 조작해서 틀린 답을 확신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수학조차도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공포를 느낍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감각도 믿을 수 없고 이성도 믿을 수 없고 신조차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데카르트도 이 공포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과정은 즐거운 지적 유의가 아니라 절박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한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의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데카르트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마가 나를 속인다고 해도 속임을 당하려면 내가 존재해야 합니다. 꿈을 꾼다고 해도 꿈을 꾸는 주체인 내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해도 그 거짓을 생각하는 나는 존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순간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데카르트는 외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이 문장은 지적인 선언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감각이 흔들려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기초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데카르트가 발견한 나는 어떤 나일까요?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나는 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몸은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인데 감각은 이미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내 손, 내 발, 내 얼굴도 꿈속에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나는 꿈속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데카르트의 답은 명확합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의심하고 이해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의지하고 상상하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의 본질입니다. 이 발견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데카르트 이전에는 인간을 주로 신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고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신을 잠시 괄호 안에 넣고 오직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교회나 권위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확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세상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는 확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신이 존재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를 다시 증명해야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논증은 이렇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완전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함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완전한 존재, 즉 신이 나에게 이 개념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증도 있었습니다. 신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는 모든 완전함을 가져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은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은 이 논증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개념에서 존재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에게 이것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명석판명하게 생각한 것은 진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세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나의 존재에서 시작해서 신의 존재로 그리고 물질 세계의 존재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데카르트는 또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음과 몸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심신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반면 몸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나눌 수 없지만 몸은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을 자르면 몸은 나뉘지만 생각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과 몸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손을 들자고 생각하면 손이 올라갑니다. 생각이 몸을 움직입니다. 반대로 몸에 상처가 나면 고통을 느낍니다. 몸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데카르트는 뇌의 손과 선이라는 부분에서 마음과 몸이 만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득력 있는 답이 아니었고 후대 철학자들은 계속 이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마음과 몸이 처음부터 하나라고 주장했고 어떤 철학자들은 둘 다 신의 조화 속에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은 과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연을 거대한 기계로 보았는데 모든 자연 현상은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물도 복잡한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인간의 몸도 정교한 기계라고 보았습니다. 단지 인간만이 생각하는 영혼을 가졌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연을 신비나 기적이 아니라 법칙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실험과 수학으로 세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1649년 데카르트는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의 초청을 받아 스톡홀름으로 갔습니다. 여왕은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데카르트에게 개인 교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여왕이 새벽 5시에 수업을 원했던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평생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추운 궁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스톡홀름의 겨울은 혹독했고 데카르트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1650년 2월 데카르트는 폐렴에 걸렸고 2월 1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살이었습니다. 죽기 전 그는 나의 영혼이여 이제 떠날 시간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의 유산은 거대합니다. 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철학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는 권위가 아니라 이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고 교회가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몽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나의 바깥에 있고 나는 그것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셋째, 그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진리를 찾는 데는 올바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심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검토하는 과정 말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철학은 문제도 나왔습니다. 마음과 몸을 분리한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만들었고 자연을 기계로 본 것은 자연을 착취하는 근대의 태도를 정당화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생각한다에서 출발한 철학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 혼자 생각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은 공동체와 전통과 관계를 경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말을 하며 SNS에서는 수많은 의견이 쏟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의심은 파괴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일단 괄호 안에 넣고 진짜 확실한 것부터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혼자 방에 앉아 의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통해 다시 세상을 세웠습니다. 파괴 후에 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혹시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지신다면 데카르트처럼 한번 멈춰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 확실한가? 무엇은 남의 말이었고 무엇은 내 생각이었는가? 내가 지금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생각을 빌려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보여준 것처럼 가장 깊은 의심의 끝에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나 자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완벽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발점을 제시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밖에서 답을 찾기보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